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무일 작가의 네 번째 수필집 오색 무지개 은빛 속으로입니다. 저자의 표지 그림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 모테카를로의 아침은 주한 모나코 대사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천서 중에서 학교법인 단국대학 장충식 이사장님의 글을 통해 김무일 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쳐가는 한 줌의 바람도 인연이라고 했던가. 비록 세대의 차이와 걸어온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살아온 추억을 공유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또한 인생이라는 여로에서 함께 동반자로 만나 서로의 살아온 과정 등은 상관없이 상호 편안하게 걸으며 격려도 하고 의지도 하며 때론 위로를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뜻깊은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일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숨은 재능이라든가 저력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은 비할 데 없이 소중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중림제 김무일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다재다능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활기찬 성품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믿음직했었는데 여기 우리 앞에 출간된 책 오색 무지개 은빛 속으로를 읽으며 중림제의 시공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섬세한 표현력과 필력에 놀라면서 공감의 갈채를 아끼지 않는다. 독서하는 사람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왜 읽는가를 자문하면서 읽는다고 한다. 때로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달리 감동과 사유를 위해서라면 중림제의 이 책이 이에 걸맞다고 생각한다. 그의 전공은 법률학과 상경계열이지만 이 책에는 음악과 미술, 문학과 평론에 이르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다운 일가견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특출한 식견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어 놀라울 뿐이다. 재직 중에는 신화와 같은 눈부신 경제활동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선봉이었던 이미지와 오버랩되면서 그의 이 책은 평범한 예상을 뛰어넘어 유난히 돋보인다. 아울러 우리가 국내외에서 겪기도 하고 전에 듣기만 했던 전쟁의 비극이라든가 그가 직접 참전하여 체험했던 월남전의 참상은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해 전율마저도 느끼게 한다. 중림제의 글은 손만 대면 환상의 꽃이 피어나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감동을 주어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이 아름답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쉽사리 지나칠 뻔한 역사에서 커다란 교훈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흥미와 감동 그리고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연장자에게는 뜻있고 추억 어린 지난날의 회상과 반성을 위해 읽기를 권장하고 갓 피어나는 젊은 세대에게는 삶이 어째서 기적처럼 연연하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곱씹어볼 특별한 계기가 될 것 같아 근간에 읽었던 그 어떤 문집보다도 우선해서 주저하지 않고 일독을 권한다. 사족을 단다면 내가 중림제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의 선친들께서는 이미 몇 세대로 되돌아가 중국의 임시정부에서 그리고 눈덮인 만주벌판에서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맺어진 독립운동의 동지로 혈육의 정이상이었다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되어 다시금 인연의 오묘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어차피 스쳐 지나간 인연도 인연이 되려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세안도 국민의 품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
강을 건너 가로지른 동요대교와 응봉산 기슭을 타고 맑게 긴 푸른 하늘 사이로 가을이 온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지루했던 여름철 장마가 끝나 귀뚜라미 울고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맞던 그날 아침, 도화 언론, 방송 문화면을 장식하는 낭보에 하루가 즐거웠다. 국보 세안도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라는 기쁜 소식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컬렉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을 꼽는다면 아마도 단연 세안도가 아닐까. 이 작품은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역관 이상적 제자에게 그려준 보은의 그림이다. 푸른 소나무와 같은 신이와 절개. 이상적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관직을 잃고 죄인이 되자 지난날 은혜를 입었던 측근들은 행여 중죄인을 가까이 하다가 자칫 정치적 모함으로 한동 속으로 몰릴까봐 두려워 추사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상적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진심으로 옛 스승을 섬기면서 공무로 청나라를 다녀올 때마다 틈틈이 값비싼 서책들을 구해 제주도에 있는 옛 스승에게 보내곤 했는데 그 수량도 자그마치 120여 권에 달했다. 지금이야 인쇄의 기술 발달로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겠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활자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모든 책은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하는 필사본으로 그 가치를 친다면 귀한 서적일 경우 웬만한 집 한 채의 값이라고 했다니 하물며 머나먼 청나라 바다 건너온 서적이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변함없는 옛정과 함께 새로운 학문과 문물이 더불어 전해오는 그 정성이 더욱 값지고 귀했을 것이다. 180년 세월 동안 세안도의 운명은 추사의 인생만큼이나 사연도 절절했지만 이후 소장 과정에도 곡절이 많았다. 이 작품은 이상적과 함께 중국 각 지역을 여행하던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 김병성과 아들 김준학을 거쳐 한말의 권세가이며 황후의 조카 민형이 대감 가문으로 넘어간다. 사후 다시금 아들 민규식을 거쳐 당시 추사 연구에 일가를 이뤘던 경성제대 호지스카 지사시 교수가 수집해 1943년 주인 따라 일본으로 가자 우리나라 서예가이자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수집가였던 소전 손재영 선생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이듬해 거금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당시 도쿄는 밤낮 없이 계속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던 때 손재영 선생은 호지스카 교수의 집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 문안하며 세안도를 넘겨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 일본인 호지스카 직가씨는 누구인가? 그는 그 누구보다도 추사를 흠모하며 열정적으로 연구한 사학자였다. 1926년 경성제대 교수로 서울에 부임해온 그는 추사의 학문과 예술에 매료되어 서울과 북경의 고 서점을 틈틈이 오가며 부지런히 추사의 유품과 자료를 매집했다. 세안도 역시 그런 노력의 선물로 호지스카 교수가 일본으로 돌아간 얼마 후 손재영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온 것이다. 끈질긴 손재영의 집념에 감복한 그는 결국 내가 졌다. 당신 나라의 작품이고 그대가 나보다 더 이 작품을 사랑하는 듯하니 가져가라 라며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그 소중하게 아끼던 그림을 생면부지의 손재영에게 선뜻 내어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던가. 그 며칠 후 호지스카의 집은 폭격을 맞아 그가 평생을 소장했던 값진 문화재가 몽땅 잿더미로 변해버린 참사를 당해 세안도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손재영이 귀국해 이 기쁜 소식이 알려지자 위창 오세창 선생은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고 한다. 포탄과 총탄이 비와 안개처럼 자욱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물었으면서 높디 높은 창파를 헤쳐 겨우 뱃머리를 돌려 돌아왔구나. 만일 생명보다 더 귀한 국보를 아는 소종과 같은 젊은 선비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장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대의 애국정신과 문화재 사랑은 영원히 이 나라 앞날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라고. 추사의 일생만큼 곡절 많았던 사연. 그러나 이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소중한 작품을 찾아온 송재영은 1958년 정치에 입문하는 바람에 선거자금이 부족해지자 눈물을 머금고 이 귀한 소장품을 금융업자 이근대에게 잠시 저장답혔다가 이 작품의 가치를 익히 알고 있던 개성 갑부 손재기 선생의 소유로 넘어가는 운명이 되었고, 아들인 손창근 씨가 대를 이어 소장이 오다가 지난 2011년 세안도를 제외한 많은 소장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한 바 있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난 후 다시금 손창근 씨는 또 다른 소장품 304점을 기증하던 2018년 기증식에서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도 없고 고민에 거듭하다가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세안도 하나만큼은 섭섭해서 안 되겠다 라고 할 만큼 미련을 남겼었다고 수레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금년 지난달 말 사람이 공수래는 못해도 공수거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려받은 문화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토록 귀중한 국보급 유물을 나 대신 길이길이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며 평생 소중히 간직해오던 세안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기에 이른다. 이토록 문화재에 대한 안목이 깊었던 개성상인 손재기 선생은 일찍이 고향에서 인삼 재배와 무역으로 크게 성공해 당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실업가 중 한 분이었고, 사업에 몰두하던 금년 90세인 아들 손창근 씨도 부친의 뜻을 따라 우리 조상의 소중한 유품을 국민의 품으로 기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자의 선행은 최근의 일뿐만이 아니다. 평생 신용과 근검 전략을 철칙으로 삼았으나 고소와 수집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부친 손재기 선생은 생전인 1974년 서강대에 고소와 200여 점을 기승했고, 이어 선친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들 손창근 씨는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거액의 연구발전기금을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경기도 용인의 산림 200만 평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에 헌납한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귀감으로 오늘을 사는 지성인들이 어떻게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으며,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선의를 새삼 일깨워줌에 갈채를 보낸다. 끝으로 세안도는 글자 그대로 차디찬 한겨울을 표현한 우리 문화재 불후의 명작이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 아쉬워지는 따뜻한 옛정, 춥디 추운 시절의 옛정을 그리며 무수한 난관과 역경을 꿋꿋한 의지와 인내로 이겨내며 완성한 추사의 문인화가 드디어 180년의 역사를 돌고 돌아 국민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 결국 이토록 운명적인 국가의 보물 세안도의 11번째 주인인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오늘, 문득 이 고귀한 작품의 숭고한 뜻을 간직한 옛글이 떠올라 다시 한번 음미해본다. 공자왈, 세안연유, 지송백, 송백시관, 사시이. 날이 추워진 다음에라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도록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송백은 사철을 통해 시들지 않을지라도 춥기 전에도 송백이요, 추운 다음에도 변함없는 송백이니라. 르네상스 옛길 따라 미술 산책.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제 르네상스 꿈길의 미술 산책도 끝날 때가 됐다 싶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이 문구는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 선생께서 평소에 가장 아끼던 한비 구상 작품의 제목이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은 수화 선생이 평상시에 상당히 자별하게 지내던 아름다운 서정시인 이산 김광섭 선생의 주옥 같은 시,
저녁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다. 우리의 꿈 많던 젊은 시절 그렇게도 가슴 졸이며 암송하던 이 시는 저토록 수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라고 시작된다. 바로 그 시절인 1980년대 초 뉴욕 출장길 중에 모마 미술관에서 만난 빈센트 반 고흐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에를 대하던 감격은 30년을 지난 지금에도 감동이 새롭다. 저토록 수많은 별이 이 작품 속에서 이렇듯 영롱하게 빛날 줄이야. 이 작품은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가장 사랑받는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힌다. 그때 그는 프랑스의 생레비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병실의 창을 통해 바라본 마을의 밤하늘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려진다. 이 소용돌이치는 별들을 화폭에 그려놓고 그는 자기 작품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그림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의 목소리, 사람이 늙어가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은 저 별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걸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 작품과 작품 일지를 대하던 그 순간에 필자는 생애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다음 항목을 추가하기로 마음먹는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던 이 세상 곳곳에 유수한 미술관과 박물관 순례길이 나의 인생에 잠시 머무는 간이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꿈꾸던 빛나는 별까지 평화롭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도 나만의 그림을 그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남기고 싶다. 그 후 30년이 지났다. 자동차와 철강 관련 업무의 해외 출장은 짜인 일정으로 빠듯했지만 출장 중에 맞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의뢰 낮 시간에는 고궁과 미술관과 박물관을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오페라와 발레, 음악회 관람 등으로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터쇼는 주로 파리, 뉴욕, 시카고, 도쿄, 상하이 등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열렸고 철강 산업의 본산지는 주로 북유럽의 중심 지역에 있었다. 다행히도 이들 도시엔 세계 최고 수준의 걸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어 손쉽게 방문할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행운이었다. 더욱이 자동차와 기계류, 철강 업무에 종사하는 그곳 유주들은 대부분은 문화와 예술, 특히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깊어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에 걸맞은 안목이 필요했다.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약간 아는 것은 좀 더 아는 척, 능글맞게 능청을 떨다가 객실에 돌아와서는 혼자 거울 보며 멋쩍게 웃곤 했었다. 특히 세계 철강 업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존의 업체들로서 자존심이 대단했다. 철강 산업의 역사만 해도 천여 년이 가까워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전체 산업의 핵심이라고 자부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카네기 재단과 록펠러 재단인 것이다. 매년 돌아가며 총회를 열 때 자국의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분야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자랑하는데 경제적으로 열을 올리곤 했다. 예컨대 브라질 철강협회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명승지인 코르코바도 예수상 전망대에서 호주에서는 그 유명한 시드니 국립음악당에서 개최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했고 철강산업의 원조격인 독일에서는 800년 전통의 티셴 공장과 베를린 박물관을 통째로 빌려 열었다. 어느 해인가는 터키 철강협회에서 주관하여 이스탄불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초대된 만찬 장소는 의외로 웅장하고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였다. 고색창연한 십자군 시대의 고성에서 열면서 으스대기를 국보급에 해당하는 이 성체 전체가 바로 자기네 회사 소유라는 자랑에 계거품을 물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면서 다음에 개최할 차례인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는지 넌지시 기를 죽이는 눈치였다. 고민이었다. 우리나라의 철강 역사는 고작해야 환갑 정도인데 귀국 후에 개최의 때가 왔다. 고심 끝에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께 상해드리고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을 앞장 세워 경복궁 앞뜰을 빌려 야심차게 개최하고자 하니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왕궁을 빌리는 그런 무례가 없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문화재관리청을 비롯한 각급 문화예술단체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 어느 국영, 국가, 기업단체도 이런 발칙한 발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디 감히 600년 역사의 성역인 경복궁을 빌리려 들다니 라고. 심지어 원로 예술원 회원들과 도화 언론들도 일제히 합세하여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여력을 총동원하여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그의 봄날 차선책인 창경궁에서 개최하여 천여 명의 참석 회원국 대표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며 한국의 고유 전통 문화를 유감없이 선양시켰다. 특히 국립국악원과 국립고전무용단이 함께 출연해 궁중 전통 아학을 주제로 한 고종황제 대관식 재현 행사는 이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장엄했다.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답은 샴푸로 머리 감는 사람이었다나? 평생을 산업 현장에서 눈코 뜰 수 없이 보내다가 몇 해 전 정년을 맞고 비로소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별빛이 흐르던 테헤란의 밤. 서울 한복판의 테헤란로. 이 도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로 역삼동의 강남역 내거리에서 시작하여 삼성동의 삼성교까지를 잇는 왕복 10차선의 총 연장 3.7km의 도로를 말한다. 그러나 약 100여 년 전 새로운 문물이 대거 유입되던 조선 말기쯤 새로 제정된 국토행정단위의 편성 이후로부터 서울시로 편입되던 1963년 이전까지 이곳 강남구의 행정구역의 명칭은 지금의 언주로 일대가 당시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으로 분리되었고 현재의 동단위는 대치리, 반포리, 신사리, 삼성리, 그리고 청담리와 압구정리의 촌락에 불과했지만 새삼 격세지감의 세월이 우리 곁을 덧없이 흘러갔음을 실감한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이토록 화려한 국제적인 신도시가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초가집 몇 채의 한가한 목가적인 풍경이었다니 상상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다. 그 얼마 후 서울과 광남권을 연결하는 한남동 제3한강교가 개통된 것은 1969년 가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의 대동맥인 경부 고속도로와 제3한강교가 연결되면서 정부는 허허벌판의 구릉지대였던 이곳 일대에 폭 50m의 간선 도로망을 여러 개의 격자형으로 조성하여 1972년 11월 시공고 제268호로 위의 도로를 삼릉로라고 명명했는데 이 명칭의 유래는 이 근처에 선정릉이 세 개의 봉분이 있다 하여 전해 내려오던 삼릉고개의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시공고까지 마친 삼릉로가 어찌하여 테헤란로로 갑자기 바뀐 것일까? 그 연유는 당시 팔레비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1977년 무렵 그 나라의 수도 테헤란 시장의 방한을 계기로 현재의 도로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현대적 도시개발로 신축 건물이 대거 들어서고 지하철과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거대 기업군과 세계적인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사업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밀집하면서 서울시 강남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금융지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곳 강남권이 개발을 시작하던 그때 우리나라는 개인소득 불과
100불 정도의 빈관 속에 73년도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나라 살림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때라 중동 지역의 산유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는 필수였고 온 세상에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우려 하지 않던 그때 유일하게 한국을 도운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다. 예컨대 개인소득 연 700불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유한 편에 속했던 필리핀에 차관을 얻으러 남의 나라 항공편을 빌려 타고 구걸하다시피 방문한 한국 대통령을 마르코스가 바쁘다는 핑계로 문전박제하던 때였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을까. 그때 감사의 표시로 테헤란의 니크페이 시장을 초청해 서울특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날 환영 만찬 도중에 니크페이 테헤란 시장이 구자춘 서울시장에게 제안하기를 자국의 수도명을 딴 도로 이름을 제의했고 서울시장 역시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시는 이때부터 적절한 도로를 물색하여 1차 여의도 북단에서 원효대교 남단에 이르는 폭 35m, 총 길이 약 1km 구간을 테헤란로로 지정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격상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1977년 6월 양국 수도의 도로 명명을 기념하는 표지석 제막식이 삼릉로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뒤이어 테헤란시의 중심가인 바르나크 스트리트가 서울 스트리트로 개명되었으며 그 가까운 인근에 서울파크까지도 조성게 되었다. 이때만 해도 이란은 부강한 산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테헤란시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상당히 발전된 세계 굴지의 도시로 평가돼 우리는 언제쯤에나 저곳만큼 잘 살고 문화,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며 간절히 염원하던 때였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담긴 표지석 기단부 앞 뒷면에는 한글과 페르시아어로 도로 설립의 취지와 역사 그리고 진행 과정과 그 의미를 각인했는데 그 역사적인 기념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서울과 고대 인류 문명의 찬란한 발상지 중의 하나인 페르시아의 수도 테헤란의 양시와 시민들은 우리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우애를 다짐하면서 서울시에는 테헤란로를, 테헤란시에는 서울로를 각각 건설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뜻을 정성껏 담아 이곳에 명명합니다. 1977년 6월 27일 서울시장 구자춘, 테헤란시장 콜람레자니 크레이. 이어서 서울시는 동년 7월 1일 공고를 통해 기존에 지정했던 여의도 북단 구간의 테헤란로 명칭을 취소하고 기존의 삼릉로 구간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였고 이에 화합하는 뜻에서 같은 해 11월 28일 이란 테헤란 북부 제3구역의 중심가에 왕복 6차선 규모 총 길이 3km의 서울로가 개통되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겸허를 최고의 미덕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강한 철옹성에 갇히기 전에 멈춰서서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로 남기를 바라며 세상사 이야기를 구슬 끼우듯 엮어보았다는 오색 무지개 은빛 속으로를 추천하며 독자님들께 일독을 권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문무겸전을 겸비하신 김무일 작가님의 새로이 시작되는 인생 3모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